저희 오늘은 인문과학 계통의 토픽을 하나 잡아가지고 강의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늘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차이점들이 있나, 유사한 점은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관심 갖고 연구해 보는 목적은 이제 중국인, 일본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하고 국제 관계를 할 때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키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니까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토하고 연구할 거는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동 경로를 거쳐 가지고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로 이주를 해왔는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가 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은 이제 겨우 올라가야지 지금부터는 5,000년 전까지가 맥시멈이에요. 그 전에는 역사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 5,000년까지는 기록된 역사를 보고 연구하지만 그 이전으로 갈 때는 이제 고고학이나 인류학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추적해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언어를 이제 그 기원을 추적해 가지고 언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같았고 언제 이후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갔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감성이라든가 이성, 심리, 정서, 성격, 사고방식,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구글 서치하고 위키피디아 또 그 연구하신 분들의 자료를 많이 여기서 활용을 했고 그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입에 오르내리는 그 특성들을 차이를 보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 반도 기질이 있다. 일본 사람들은 섬나라 기질이 있다. 중국 사람들은 대륙성 기질이 있다. 뭐 이러는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경민이냐 아니면 유목민이냐. 유목민은 주로 이제 북방 계열이고 농경민은 남방 계열. 그 다음에 또 비교하기를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비교할 때 중국 사람은 먼지 같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럼 먼지는 진흙이 돼가지고 이렇게 뭉쳐요. 근데 모래알은 소나기가 오든지 비가 오면은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세 사람하고 다른 나라면 세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할 때는 한국 사람 3명은 내용적으로 셋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라는 거지. 이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는 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계를 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큰 사업도 하고 뭐 이러는데, 계라는 게 있는가 하면은 그 중국 사람들은 그 동업을 잘 한답니다.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큰 돈 만들어서 사업 크게 해서
동업을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동업을 못한대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 개도 이제 개주가 떼먹고 달아나고 이러는 것도 있었는데 동업을 참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동업을 잘한답니다. 그 이제 그다음 항목은 뭐냐면은 이제 그 중국 사람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한인 사회나 중국인 사회가 있는데 이제 중국인 사회에서 이제 어느 그 중국인이 사고를 치고서는 이제 어디가 숨어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 커뮤니티가 해서 숨는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제 일 저지르고 나서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숨어버리고 그러는데 이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그 범죄자는 언젠가는 누가 찔러가지고 잡혀 나온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아무도 리포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숨겨버리고 마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 이제 백스태빙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 욕을 그렇게 잘하고 이제 모함하고 이러는 걸 잘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아군과 적이 있으면 중국 사람들은 그 아군과 적에 대한 개념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이제 보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군과 적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변하는지 뭔지 혼동하고 그러는 거죠. overall 이 세 나라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하고 일본인 사람은 중간쯤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라든가 여행 다닐 때 한국 사람들이 그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의 그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더라. 지금 이거 옮기셨어요? 아니죠? 아니, 아무도 안 옮겼어요. 아니, 자꾸 움직여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네. 지금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그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이 이제 지배를 받으니까 얼굴에 이렇게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 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고 중국 사람 어떻고 일본 사람 어떻고 이게 어딘가 모르게 그 차이를 이제 보는데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봐가지고 우리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고 친근감이 간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인상이 좋고 예쁘고 잘생기면은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볼 때. 여기 지금 맨 윗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했는데 맨 윗줄은 중국 사람이고 중간이 일본 사람, 맨 아래가 한국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참 분간하기 어려워요. 보시겠죠? 중간을 보면은 중간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웃는 모습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웃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별로 웃질 않고 한국 사람은 뭐 중간쯤 된다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사진을 판독해가지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일본 한국 사람을 가려내는데 AI로 다 했더니 여기 보시지만은 이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그 중국 사람 13,429명을 이제 골랐는데 누구냐 하면은
전 구글 차이나 사장의 트위터 팔로우를 그만큼 샘플로 잡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트위터 팔로워 일본 사람 12,914명, 박근혜 대통령 팔로워 한국인 13,540명에서 한 40여 명의 사진을 분석을 해서 결론을 냈더니, 한국인은 검은 머리카락이 많았고, 중국인은 수치 많은 눈썹이 특징이고, 일본인은 눈 밑 늘어진 지방층이 도드라지게 보이더라. 이랬는데, 중국인이 수치 많은 눈썹이 특징이라 그랬죠. 이게 남방민족의 특징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눈썹이 짙어야지 빗물이 얼굴로 흘러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었을 거다 하는 추측도 있고요. 그래서 이 artificial intelligence로 했더니 확률이 75%, 그냥 사람이 사진 보고 했을 때는 한 39%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배 확률로 맞춘 거죠. 그 비교할 때는 눈썹, 광대뼈, 머리카락색, 안경 한 40개 요소를 분류해 가지고 판독하게 했는데, 그런 artificial intelligence가 2배나 가까이.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은 광고나 소셜 미디어 마케팅으로 맞춤 광고가 가능하겠다. 그런 응용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테러리즘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처음에 인류가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갔느냐 하는 건데,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안에 DNA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분석을 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아프리카 중앙에 20만 년 전쯤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아느냐?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해골 있죠? 머리뼈, 해골, 또 다른 뼈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DNA를 추출해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몇만 년 됐다, 뭐 10만 년, 20만 년 됐다. 그런 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것이 한 20만 년 전 거로 나오고, 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다른 데서는 발견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오래된 거는. 기존 학설은 이랬는데, 그 후에 학설이 20만 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6만 5천 년 걸려서 여기 가고, 5만 년 걸려서 여기 가고,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갔다. 또 여기 인도 이쪽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유럽까지 가는데, 한 여기쯤 가는데 4만 5천 년, 여기 가는데 한 4만 년 걸렸다. 오래 걸린 거죠. 1만 년 후에 이렇게 해서 일로 갔고, 여기가 파미르고원, 티베트 파미르고원이 있는 데입니다. 일러서 이 중국의 남쪽으로 해서 하고, 여기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시베리아로 해서 여기가 파미르 공원이면은 조금 더 가면 우랄 알타이 산맥이 있고, 거기서 가면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남방. 북방 계열이 그렇게 온 거고요. 이게 한 10,000년 전에. 그 다음에 2만 년 전에는 이쪽으로 해서 베링해협을 이렇게 건너가고, 1만 년 전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지금 이게 최근에 분석한 가장 최근 겁니다. 여기 보시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이리로 해서 파미르 공원 있죠. 파미르 공원, 알타이 산맥, 바이칼 호수, 그 다음에 만주로 해가지고 한반도로 내려온 거죠. 이 아시아 게놈 로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시아 9개국이 918명의 게놈 분석을 해서
이동 경로를 이제 밝힌 건데 조선일보하고 서울대 유전체의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집계한 겁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분이 제가 잘 아는 이홍규 서울의대 명예교수 학번이 같은데 이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터키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북방계죠, 몽골로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인도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도로 가가지고 해안가로 따라서 이렇게 남방 계열이죠. 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북방 계열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 70%에서 80% 되고요. 남방 계열로 해서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20%에서 30% 된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을 100명을 세워놓고 이렇게 쭉 보면은 한 7, 80%는 북방 계열로 보이고 한 20, 30%는 남방 계열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전자제 맵인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색깔로다가 이렇게 그 유전자 그 형질을 갖다 이제 보인 건데, 일본하고 한국 여기는 굉장히 그 공통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만주 쪽 올라가면서 시베리아 여기까지도 이제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중국에 오면은 중국에 여기 황하강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남방 계열이에요. 남방 계열 해가지고 이게 남방 계열이 이제 한 70%, 80%, 한국은 북방 계열이 70%에서 80% 이렇게 그 굉장히 크게 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DNA 또 그 유전인자 이걸 쭉 분석을 했더니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의 그 차이는 5.9%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8.4%, 더 멀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사이에는 8.6%.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이제 중국인에 비해서 더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지구의 그 역사를 보면은 빙하기가 이제 한 7, 8차례 우리가 아는 그 빙하기가 있는데, 빙하기가 오면은요 이 꽝꽝 얼어가지고 이 바닷물이 쭉 이렇게 이제 얼음에 흡수돼 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낮아지고 얼음이 두터워지고 막 이래요. 이제 이거를 한 10만 년 주기로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단주기로 23,000년짜리 42,000년짜리 단주기가 겹쳐 있고 1년에 단주기도 있어요. 1년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하고 겨울이 굉장히 그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단주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0만 년 장주기는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태양에 가까워지는 때가 있고 멀어지는 때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태양을 주위를 도는데 꼭 원형으로 도는 게 아니고 원형이 이제 타원형, 찌그러진 타원형이 됐다가 다시 원형이 됐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게 이제 주기가 한 10만 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찌그러진 타원형 궤도가 됐는데 그냥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원지점, 제일 멀리 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면은 굉장히 추울 거라고요. 태양에서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꽝꽝 얼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따뜻해져 가지고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이제 바다의 수면이 상승하죠. 근데 이걸 한 10만 년 주기로, 또 그 중간에 단주기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빙하기가 10만 년 단위로 여기 피크가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10만 년 단위로 이렇게 빙하기가 생기는데, 이게 최근 거예요. 최근 건데 여기가 이제 온도가 높았을 때고
이제 온도가 낮았을 때고 해서 보면은 얘가 지금 온도가 제일 낮을 때였어요. 그래서 딱 꽝꽝 얼었어. 그래서 바다 수면이 굉장히 지금보다 한 120m가 낮았어요. 120m, 140m 낮았어요. 근데 18,000년, 15,000년 이후에 녹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올라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수면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더 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천, 부산, 뉴욕, 워싱턴 이런 데 물에 잠깁니다. 앞으로 이제 한 2100년쯤 되면은 그 항구 지역은 이제 물로 다 잠긴다는 설이 지금 있어요. Anyway, 그래서 15,000년 전에는 이 흰 부분 있죠? 얘가 육지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는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고고학이나 인류학, 이제 천문학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18,000년 전 완전히 꽝꽝 얼어가지고 여기 지금 꽝꽝 얼어가지고 바다 수면이 확 내려갔을 때는 여기 이제 육지였고 여기 여기 오렌지 색깔 사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3,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바다가 있고 여기 동해 바다는 이제 이 호수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13,000년, 12,000년 가면서 이 얼음이 녹아서 수면이 올라가니까 이 지역이 물이 들어찬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물이 차니까 이 이제 깊이가 80m, 뭐 100m 되는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이 차고 그러는데 그 육지였을 때는 기껏 있었던 게 이제 여기 이제 황하강이고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여기 이제 양자강, 그죠? 이렇게 해서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이제 강줄기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우리 그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지구 역사에서 이 고인돌 그 고고학을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 고고 인류학 이제 고인돌의 분포를 보는데 이 한반도 지역이 고인돌이요. 전 세계 고인돌의 한 9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흥미로운 데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지였던 땅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바다가 되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산 가족이 된 거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대륙백제라고 그러고 반도백제, 열도백제. 그 옛날에 그 백제가 그래서 융성해가지고 그 세력권이 이렇게 넓었답니다. 예. 그리고 대륙백제, 그 다음에 대륙신라도 있었고요. 이제 그건 또 다른 이제 또 강의에서 제가 한 건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옛날에 겪어왔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게 고고학 인류학 데이터를 쭉 보면은 한반도에 이 고인돌, 이렇게 이제 책상처럼 생긴 고인돌입니다. 북방 계열의 고인돌, 남방 계열의 고인돌이 조금씩 다르대요. 예. 그렇게 하고 이 비파형 동검, 그 구리로 만든 이제 칼인데, 동검이 발견된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반도, 만주, 그 다음에 북경 있죠. 산동반도에서도 이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알 수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중국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엔 중국은 없었어요. 이 동이족, 우리 한민족 조상의
터전이었죠, 여기가.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 동이족의 활동 무대. 네. 우리가 말할 때 네 군데의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황하 여기 베이징 북경이 이제 한 군데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그 다음에 인도의 간지스강인가요? 그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동의 유프라테스강 그쪽에 있었는데, 이 베이징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랑하고 다 이랬는데, 보니까 한 1500년에서부터 1000년 정도 더 앞선 더 오래된 문명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 가지 무덤을 파고 뭐 유물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여화 문명이라 그래가지고 그다음 이제 요 옆에 이제 홍산 문화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같은데 중국이 그거를 이제 자기네 거를 만들려고 역사 공정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이 옥으로 된 그런 장식품들이 많이 발견되고, 무덤에서 이런 옥들을 갖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묻어놓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이런 옥은 꼭 한반도나 이제 만주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제 북미하고 남미에도 보면은 이런 옥이 발견이 된답니다.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진출한 거다. 옥을 많이 썼는데 이 경우는 이제 왕후의 미라를 만드는데 눈을 갖다 옥으로 다 이렇게 박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 가지. 그다음 이런 것도 발견이 됐는데 이상하게 문자 같은 색이 들어있어요. 문자 같은 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문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기 전에 보면은 고구려의 영토가 이랬고 백제가 이렇게 있었고 일본까지 이렇게 들어갔죠. 신라가 또 이렇게 영향권에 있었고 3세기 4세기 경에는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 그 당시에 식민지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 문명에 나오는 나일 강변 여기까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고,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다음에 인더스 강, 여기 인도, 여기 황하 문명. 그런데 여기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 여기에 여화 문명, 홍산 문화가 있어가지고 황하 문명보다 1000년에 1500년 더 앞서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다시 세계사 쪽으로 다시 이제 리뷰를 해야 될 텐데, 중국이 이거 자기네 거로 또 이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남방 계열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게 북방 계열이니까 벌써 근본부터 다르잖아요. 네. 여기에 홍산 문화 만리장성 여기였는데 만리장성 바깥에 여기는 이제 한민족의 터전이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계가 생기니까 이 만리장성을 여기서 끝났는데 이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주까지 가서 한반도 중앙까지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이게 자기네 땅이다 이거죠. 완전히 중국 사람들 완전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그 동이족의 터전은 여기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 진화라고 하는 거는 황하강 중류의 조그만 땅이었어요. 진화. 지금 발음으로 하면 차이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진화라고 불렀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북쪽은 북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자기네가 아니다 오랑캐야. 동이족이. 근데 동이의 그 뜻을 보면은 동쪽에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뜻도 된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시아 공정을 보면은 이제 요새 그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남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자기는 내해라 그러잖아요. 도련선 만들고 막 이러는데 남방 공정 해가지고 월남 쪽 나가고 서남 공정에서 인도 쪽으로 나가고 서북 공정 해가지고 신장 위구르 이제 북방 공정에서 이제 몽고 쪽으로 올라가고 동북 공정에서 이제 한국 만주를 이렇게 넘어오고 완전히 이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동북 공정을 이제 막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주라이가 이제 발해는 한국사라고 하고 그 우리 자기네 조상이 이 조선을 갖다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대신 사과한다. 이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1960 몇 년도인가로 되는데 주울레가 중국의 북한의 역사학자 수십 명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역사적 자료도 주고 또 중국이 조선을 갖다 괴롭혀서 미안하다. 그 발해는 한국사다. 중국사가 아니다. 이런 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동북공정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좋은 자료가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보여드렸고 그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쭉 했고요. 일본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그 한반도계 혼혈이라 그러는데 토착민 조몬인하고 한반도 이전 야유인 홋카이도를 주로 하는 그 소련 그 쿠릴 열도 쪽에 아이누인들이 있는데 여기 일본 사람들의 그 인구 비례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그걸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방계하고 북방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 이제 남방계는 이렇게 조금 다크 컴플렉션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이제 그 윤곽이 뚜렷하고 북방계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고 눈썹이 별로 없고 이제 코가 길고 여기 코가 짧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특징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반기문 씨 같은 분은 북방 계열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양반 이제 배우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남방 계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기 배우들을 보면은 그 인터넷 들어갔더니 아주 흥미있는 자료가 있었는데 남방계예요. 누구냐면 최시라, 한가인, 손예진, 김혜수. 북방계는 신은경, 도지현, 최지우, 이영애. 그런데 김태희는 이 중간이래요. 아마 뭐랄까 넥스트 브레드 해가지고 생겼겠지. 흥미있는. 그래가지고
이 북방계하고 남방계의 그 외모, 성격 이제 이런 거를 비교를 한 거고요. 또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 시키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 한국인 분포 비율이 25%, 22%, 일본인이 95%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람을 보면은 한국인은 한 22%, 일본 사람은 95%. 반면에 감성적, 직관적, 창의적인 그런 측면을 보면은 한국 사람은 한 78%, 일본인은 한 5%. 이렇게 커다랗게 차이가 진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통계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제 이제 그래서 그 특징이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좋은 점은 굉장히 그 창의력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감성적이면. 그래서 이제 뭐 K-팝이니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 합리적인, 논리적이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아주 대조되는 그런. 그래서 일본 주한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죠. 한국인으로 태어지 않아 좋았다. 거기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인은 머리가 아닌 하트로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도 하트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 따라서 감성적인 한국인의 기질을 이제 잘 보여준다. 굉장히 깊게 이렇게 관찰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민심의 나라 툭하면 그냥 투쟁하고 난리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다는 거죠. 밀란이 없는 일본, 민심의 나라 한국. 동시에 또 한국에서 이렇게 안에서는 막 싸우잖아요. 정쟁하고 막. 그럼 밖에서는 미국 사람은 굉장히 동맹국이 저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은 뒤에서 시고 웃고 있어요. 이제 한국의 환경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한국의 정치 갈등을 이용하는 중국, 야당의 이제 그 반대파 의원들만 골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글을 썼는데 양상훈 칼럼이 맞는 말씀이에요. 툭하면 자꾸 이제 그 힘센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힘 빌려오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 기질이냐 열도 기질이냐 하는데 여기에 우리들만의 특징을 이렇게 골라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나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려면은 굉장히 큰 소리로다가 이제 불러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도 그냥 시끄럽고 뭐 말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누가 있어도 don't care. 자기네 세상 만났다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거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땅도 좁고 뭐 이러니까 우밀조밀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그러는 그 습관이 생겨서 그 중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 중간쯤 되더라. 여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특히 이제 여기
우수근이라고 하는 그 분이 한중의 삼국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요. 글을 썼습니다. 글쎄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농담 삼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아요. 예, 떠난 자리를 보면은 중국인이 떠난 자리를 보면은 음식이 남아 있고 일본인이 떠난 자리를 보면은 상표가 남아 있고 한국인이 떠나간 자리를 보면 화투장이 남아 있더라. 굉장히 비교되죠. 그 다음에 주먹이 온다. 일본은 맞으면은 미국에 일러 바친다. 중국은 맞으면은 돌아서서 욕을 한다. 북한은 누구한테 맞아도 한국을 때린다. 한국, 북한에게 맞아도 안 맞았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행 도중에 분쟁이 생기면 중국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동포들을 불러와 때로 덤빈다. 아주 군중 심리가 대단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혼나요. 일본인들은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자기 혼자서 해결한다. 대사관에 찾아가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중국인들은 14억이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때로 덤비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인구 수도 적은데 때로 하지 못하고 개인으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거 중국 사람들의 떼거리와 한국 사람들의 개인적인 행동. 여기도 보면은 뭐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 이제 한이 없는데 시간도 많지 않고 언어의 적합성, 떼거리 문화. 특히 이제 떼거리 보면요. 일본 사람은 한 사람이 말하고 9명의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 그러니까 10명이 이 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질 않아. 그룹으로.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5, 6명이 떠들고 나머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한국 사람은 10명 중에 19명 큰 소리 떠들어대.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거 배워야 됩니다. 빨리. 하나로 이렇게 집중해서 그 다음에 인물을 보면은 일본인은 세계적인 플레이보이가 없고 한국에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없고 독일 사람은 코미디언이 없고 미국 사람은 철학자가 없고 영국 사람은 요리사가 없더라. 이제 이거 흥미있는 여기도 이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빨리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제 셋이 모이면 일본인은 세계 상사가 생기고 한국인은 고스톱 방석을 편다. 굉장히 흥미있는 각국의 국민성을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한국 부인은 유모차를 끌고 광화문에 간다. 프로테스트 하러 가는 모양이죠. 일본 부인은 정부를 만나서 사정을 한다. 중국 부인은 같이 바람을 핀다. 비교하는 거죠. 또 남녀가 이별할 때 혹은 이별한 후에 보면 미국인은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친구로 지내고 일본인은 가끔 만나 안부를 묻고 새로운 애인을 소개시켜준다. 반면에 한국은 다시 못 볼 원수로 지낸다. 굉장히 이해가 가죠.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꼬이겠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한국 정치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꼬이는 거 많아. 근데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민적 식성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잠수함만 빼고 다 먹는다. 중국 사람은 날아다니는 것 중에 비행기만 빼고 다 먹고 다리가 달린 것 중에 의자만 빼고 다 먹는다. 한국인은 정력에 좋다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다. 술버릇을 보면 한국인은 서로 돈을 내겠다고 싸우다가 2차 간다. 러시아 사람들은 더 마시자고 때를 쓴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특징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분석이 된 건데,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양잿물,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농담이 있는데 속담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담백하고 솔직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서로 협상을 할 때는 나 자신을 내보이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미리 알아보면 내가 협상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협상력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이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예스라고 해도 그게 반드시 예스가 아니고 노라는 거예요.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딜하다가 굉장히 실수를 했다는 거죠. 아차하고서는 그런 풍습을 몰라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음흉하잖아요. 구렁이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는데 우리 한국 사람 솔직담대하지 하면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이어서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의 뒤통수를 친다.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해하는 욕도 많이 하고 고자질하고 뭐 이러니까 저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인의 협상력은 세계 최저. 아니 포카를 하든지 뭐 화투를 하더라도 다 까놓고선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솔직담백하고 이런 것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니다.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면전에서 싫다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사실 미국 사람들도 잘 아시지만 미국 사람들도 뭐 이제 누구 레코멘드 하느냐 그랬을 때 정말 레코멘드 하고 싶은 사람은 레코멘드 합니다. 그런데 레코멘드 할 수가 없는 사람은요, 나쁘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코멘트를 안 해.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레코멘드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일본 사람도 면전에서는 싫다 소리 안 하고 미국 사람도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여행자가 여기 장칠병 수의과 의사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일본, 중국, 한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거를 이제 중국의 도로에서는 이제 뭐 오토바이 3륜차 해가지고 뭐 역주행도 하고 뭐 빵빵거리고 막 이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목소리 커가지고 뭐 정신없고 그 다음에 가짜 명품이 많아. 그런데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남한테 이제 피해 안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한인 모녀가 뭐 잃어버렸는데
결국은 이제 찾아주더라. 그런 얘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양반이 제공한 게 자기 나라에서는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 일본인들이 어찌 이웃나라를 침략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를 했는지 하지 않는지 의아할 뿐이다. 굉장히 미스테리로. 삼국의 국민성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중국 사람들은 남다른 혈족 및 물질 중시 풍토가 만연하고 한국 사람들은 남다른 저항적 태도가 많고 일본인들은 남다른 순종적 자세가 많더라. 이제 그 나라의 그 풍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정치 세력에 이렇게 기댈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혈족 아니면 돈 이거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물질 중시, 혈족 중시 풍토가 생겼다는 거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저항적 태도가 많아서 툭하면 이제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뭡니까 저희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웠지 그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피해를 안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만 하면은 서바이브 하니까 순종적인 자세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도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죠. 일본 역사적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적인 자세를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웠지 그 밑에 가족이라든가 뭐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피해를 안 줬다는 거죠. 한국에도 지역 감정이 있듯이 가령 뭐 호남이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말이죠. 평안도가 어떻고 함경도가 어떻고 막 이러는데 일본에도 이제 그런 지역 감정이 있는데 오사카 지역 사람들은 도쿄 사람들을 이제 잘난 체 한다, 점잖은 체 이제 한다 이제 이러는데 그런 그 지역 감정들이 있고 그 언어라든가 문화 습관 이런 게 이제 많은 차이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중국은 이제 땅도 넓고 산악지역, 하천지역, 내륙지역, 사막지역, 해안지역 하도 그 차이가 뚜렷하니까 지방색이 고유하게 이제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상대방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를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벌써 거기서 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이제 자기네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하이를 보면은 그 상하이 사는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세가지고 자기네 사는 데가 그렇게 잘 사는 데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외지인이라 그래가지고 홀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중국 내에서도 그런 지역 차별이 이제 심하더라. 음주 문화를 보면은 그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굉장히 뭐 더치페이도 하고 자기가 술 따라 마시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술의 종류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 중국에. 그리고 이 상하이 남방 사람들은 이제 알코올 도수가 한 15도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북경이나 이제 북방 사람들은 한 50도 되는 거, 빼갈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마신다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그 맥주 종류가 또 그렇게 많답니다. 각 지역별로 맥주들이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많대요. 반면에 이제 일본의 음주 문화는 어떤가 이제 보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마시는데, 한번 이제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술을 많이 하게 된대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회적으로 긴장하고 이 틀에 박힌 생활을 해야 되고 억눌리고 이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번 술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과음하는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그 사회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폭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폭탄주 많이 하고. 그 직업관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그 요새 젊은이들은요, 창업하고 또 회사 들어가고 뭐 이러겠지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70% 이상이 입사한 후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긴대요. 꼭 미국하고 비슷해졌어요. 미국은 그래도 한 2, 3년, 한 3, 4년은 가는데, 중국 애들은 뭐 1년. 그러니까 그 사업주들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게 젊은 애들을 굉장히 그 고민거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엄격하대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배운 것 같으면은 또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릴리스하고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숨 막혀가지고 한국 젊은이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M기업에 이제 들어갔는데, 하도 이제 숨이 막혀서 견디다기도 못해서 나와버렸대요. 그 정도로 일본의 그 직장은 굉장히 견뎌내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제 일본 사회는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2, 3년 내에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안정감이 없다 그래가지고 낙인이 찍혀서 직장 옮기기도 어려워진답니다. 일본의 그 문제점. 그 권위와 도전, 그 사회마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이제 투쟁의 이제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그 정해진 그 규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또 일본은 노령 사회가 됐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노인네들이 많고 이러니까 중국 사회는 보면은 그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언로가 제대로 튀어있지 않다. 뭐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겪는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떤 극한 상황에 가면은 막 투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예를 들어 상하이 중심지에 택지 개발을 하는데 이 컴펜세이션이 약하다든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관련된 그 주민들이 그냥 때로 모여가지고 그냥 프로테스트하고 막 이래서 그 아무리 그 사회주의 정부지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이런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루가 멀다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는 시위의 천국 한국. 한국의 불안정함에 고개를 설레는 한편 그 힘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무기력한 보수 노년대국 일본. 한국의 역동성을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국. 이게 이제 중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 중간에 끼어서 한국의 그 특징을 보여주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중국이 워낙에 역사도 길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옛날에 왕조 시대에서 지금 공산주의세 이런 거대한 그 움직임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그 틀은 너무 유한화되는 거죠. 무한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을 보는 우리의 유한한 인식이 중국을 바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중국에 대한 그 외교 전략이나 무역이나 정치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연구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인이 잘 사는 이유, 정신문화의 비교, 이건데 뭐 다 여기저기서 보셨을 거예요. 한국인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만 일본인은 평범한 근무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국인은 호의호식하는 것을 성공으로 알지만 일본인은 공기밥 한 사발, 단무지 3개, 김석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일본인은 크고 의리의리한 집에, 한국인은 크고 의리의리한 집 사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만 일본 수상이나 일본인은 20평 정도 집에 사는 것을 자족으로 알고 만족한다. 실제로 전직 수상이나 강요들이 20평 규모의 집에 사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다. 굉장히 그 비교되는 바가 많죠. 제가 이 슬라이드하고 그 동영상을 유튜브로 해서 드릴 거니까 그때 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보면은 한국인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고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비해서 일본인은 아는 것도 동료와 협의 확인하며 일을 처리함에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한다. 그래서 어프로치가 다르죠. 우리가 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참을 배워야 될 그런 점입니다. 한국인은 말로만 애국애적 떠들고 실천에는 소극적인데 일본인은 애국애적을 말로 떠들지 않고 소리 없이 실천한다. 참 뭐 그 비교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8번째 보면은 한국 노조, 한국은 회사가 2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도 성과급 달라고 파업을 한다. 그런데 일본 노조는 흑자가 나도 회사의 앞날을 생각하며 임금 동결을 자청한다. 이 얼마나 큰 그림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큰 그림보다는 우선 내 앞에 이익만 생각하는 거지. 어프로치가 영 아주 그 일본 사람들은 큰 그림에서 시작하고 한국 사람들은 작은 시야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커지고 어느 나라는 자꾸 약해지고 이제 이런 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 커다란 일을 당했을 때, 또 전쟁이 났을 때, 경제적인 금융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나라 민족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쭉 지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conflicting afterthoughts인데 모순된 소외를 이제 느껴요. 경제발전, 산업발전, K컬처, 스포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한 사람이 사익이 국가적 이익에 앞서더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하는 패턴을 보인다. 또 하나는 크게 당하면은 뭉쳐. 크게 당하면은 뭉치는데 too late. damage has been done.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리피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써요. 하다못해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전부 우리야. 그렇게 쓰면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시적 차원의 우리지 국가적 혹은 민족 차원의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이거를 빨리 털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주변 상황은 총체적 상황에 불감증을 보인다. 큰 그림에 관심이 없고 큰 그림이 시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개인 문제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이것이 컬처럴 DNA냐 아니면 바이올로지컬 DNA에서 유래하는 거냐 이런 건데 제가 그 의과대학 동창회 가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컬처럴 DNA보다는 자기네가 볼 때는 바이올로지컬 DNA 같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완전 놀랐어요, 저도. 이제 우리들의 리더십 훈련, 상황 판단 훈련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발견한 거는 집단의식, 연대감이 있어야지 집단지성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집단의식, 연대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집단의식과 집단지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역사가 있잖아요.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연대감도 생기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역사를 막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쭉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쭉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대감과 집단 능력을 위해서 징징의 항목들이 뭐냐 하면 시적 사회를 넘어서자. 정치인의 향후에 동참해. 이거 다 좋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거를 한 발 뛰어넘어 가지고 사회 차원, 국가 차원으로 들어서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전략적 사고를 키워서 큰 이익을 도모하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방해 요소들이 또 있어요.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질투심을 접어두자는 거고 경쟁력이 지나치다 보니까 질투심이 발동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남이 잘하면 막 끌어내려야 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는 잘하는데 미리미리는 못해. 그 미리미리 하면은 빨리빨리 안 해도 될 거를 다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빨리빨리 하는데 미리미리를 좀 빨리 배워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자꾸 망각해요. 역사적 교훈을 이제 자꾸 상기해가지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 자정 능력, 복원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제도 환경을 배우고 주류 사회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해야 되고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고 후세에게도 가르쳐 주자. 이런 그 전체적인 그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22가지, 23가지를 한민족의 민족 헌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에서 끝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